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주니퍼 네트워크에서 금융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오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발표를 할 때 이제 많은 청중 앞에서 발표를 늘 하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긴장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제 나름한테 좀 이렇게 이게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좀 생각도 많이 좀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더 많은 청중분들을 만날 그런 생각이 드니 되게 뭐 기분이 새롭고 나름대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시청자분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기대도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제 클로스 아키텍처 포 파이낸셜 디비전이라고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뭐 제목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금융 영역에서 클로스 아키텍처를 금융 영역에서 클로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클로스 아키텍처라는 거는 근간에 새롭게 나온 솔루션은 아닙니다. 한 2년, 3년 정도 이미 된 솔루션이고요. 이 해당 클로스 아키텍처는 이 OTT 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좀 폭넓게 뭐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아키텍처예요. 근데 해당 클로스 아키텍처는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금융 분야에 클로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좀 근거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클로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좀 나름대로의 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스 아키텍처가 뭔지를 좀 처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3티어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코어, 중간에 디스트리뷰트, 하단에 액세스 형태인 이런 3티어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3티어 아키텍처는 뭐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제 생각에는 아직도 현재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아키텍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3티어 아키텍처의 장점을 좀 짚어보자면, 상단에 있는 호스트와 하단에 있는 웹서버 간에 통신을 할 때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제 만약 좌측에 있는 서버와 오른쪽에 있는 서버 간에 통신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클로스 아키텍처는 이제 이런 3티어 형태를 2티어 형태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스위치를 스파인 스위치라고 부르고 하단의 스위치를 리프 스위치라고 부르는데요. 상단에 있는 스파인과 하단에 있는 리프 스위치를 풀메시 형태로 연결을 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서버와 오른쪽에 있는 서버 간의 통신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3티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단과 하단 간의 통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제 2티어 형태의 이런 이제 클로스 아키텍처는 이제 좌에서 우 형태의 이제 동일 레이어에 있는 시스템 간의 통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클로스 아키텍처를 금융 쪽에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금융 쪽의 비즈니스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 서비스의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고객이 이제 실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을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뤄가는지를 간략하게 표시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그 좌측에 있는 고객이 인터넷 뱅킹 웹서버,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DB, 전자금융, 그 다음에 원장이 있는 코어 뱅킹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금융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일직선 형태의 일직선 형태의 트래픽 플로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클로스 아키텍처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좀 더 비즈니스 에어리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금융 쪽의 비즈니스 에어리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원장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제 계정계, 그 다음에 이런 원장 정보나 고객 정보들을 이용해서 별도의 이제 뭐 통계라든지 이제 리스크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정보를 도출해내는, 그 다음에 정보계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경영 지원, 그 다음에 뭐 금융결제원이라든지 한국은행망이 연결되는 이제 대외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에어리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운영계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해당 금융 시스템을 전부 다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이 운영 지원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제 실제 운영을 하는 사용자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금융 에어리어를 이제 실제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한 이제 고객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 고객이 접근하기 위한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이제 인터넷 뱅킹 웹페이지 포털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고객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짚어보면 이제 계정계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 뭐 수신거래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흔히 많이 이용하시는 예적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신거래 같은 경우는 대출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정계, 정보계, 경영지원, 대외계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이제 중앙에 십자 표시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EAI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고객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자금융, 아까 말씀드린 전자금융을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코어 원장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에 이제 비즈니스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이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단말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스마트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매체가 될 수 있고,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을 한다든지 ATM 기기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은 이제 채널 영역을 통해서 코어 뱅킹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뱅킹 시스템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각각의 코어 뱅킹 시스템과 단위 시스템들은 이제 중앙에 있는 EAI라는 걸 통해서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A라는 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영역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로 정보계 쪽에서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한 이제 DW 시스템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DW 시스템에서 속보 업무라든지 후선 단위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결은 이제 일직선의 연결 형태라기보다는 채널과 채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DW는 이제 단위 쪽 혹은 계정계 쪽은 어떻게 보면 양방향 통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선 단위 시스템 역시도 이제 DW 시스템과 이제 양방향 형태의 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서비스라는 게 단순하게 일직선 형태의 트래픽 토폴로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양방향 형태의 토폴로지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금융 쪽에서 실제 토폴로지에서 좀 접목을 해보면 이제 사용자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는 이제 채널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는 계정계 시스템으로 다시 접근을 하게 되고, 계정계 시스템에서 후선 업무를 위해서 정보계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3티어 형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 단위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 형태로 다 분류를 해서 이 각각의 에어리어를 이제 디스트리뷰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상단에 이제 코어 레이어 형태로 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3티어 형태로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래픽을 짚어보면 그런 해당 시스템 간의 통신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3티어 형태를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차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금융 서비스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5가지는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이번에 2017년에 이제 금융 IT 쪽과 보안 쪽의 10대 이슈를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이제 흔히 좀 익숙하시는 그런 좀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딥다이브하게 소개를 드릴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지만 좀 현재적으로 좀 대표적으로 알려진 솔루션은 하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둡에서의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하단 쪽에 있는 서버들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분산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산된 데이터들은 이제 일종의 메타데이터 형태로 이제 네임노드에 다 경로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를 읽고 쓰고 하는 일련의 일종의 태스크 정보들은 이쪽에 잡 트래커 형태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단 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A라는 데이터를 접근을 하게 되면 A라는 데이터가 실제 분산되어 있는 이제 서버 1번과 3번에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면 1번과 3번에 분산된 데이터는 네임 노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A라는 데이터를 네임 노드를 통해서 1번 서버 혹은 3번 서버를 통해서 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태스크 형태로 잡 트래커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큰 개괄적인 아키텍처인데요. 그럼 이를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서 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수의 렉이 있다면 이 하나의 박스는 하나의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뭐 가상화된 서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거고 하나의 물리 서버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하는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노드들을 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버 시스템 영역으로 다 분산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서버들은 이제 TOR 스위치, 이제 액세스 레이어죠. 그 다음에 상단의 디스트리뷰터, 상단에 코어 레이어로 이렇게 3티어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트래픽이 이루어지는 거를 한번 좀 짚어보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픽이 클라이언트로 접근을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네임 노드로 접근을 하게 되고 네임 노드는 각각의 데이터 노드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트래픽들은 상단에서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로 그 다음에 네임 노드로 그 다음에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노드들로 뭐 TOR 3번으로는 혹은 코어를 거쳐서 TOR 9번으로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스템 자체가 넓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3티어 형태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이제 회색 박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갖고 있는 일종의 원장 정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거래 정보들은 이제 해당 금융사에서 혹은 이제 금융결제원 이런 거에서 다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컨셉이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이제 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중앙기관, 은행이라든지 금융결제원이라든지 일종의 중앙기관 없이 상호 간에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게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화폐 발행 기관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리 기관이 없죠. 그냥 사용자끼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를 그냥 자유롭게 거래만 할 뿐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걸 통해서 거래를 이뤄내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이뤄내게 되냐면 요지는 간단해요. 각각의 사용자들이 각각의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는 B라는 사람으로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 해당 거래 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그 일련의 모든 거래 과정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알 수 있다면 그 해당 거래는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에 대한 거래 정보를 일종의 블록화시켜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거래를 했다. 하나의 블록.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과 거래를 했다. 또 하나의 블록. 이거를 각각의 블록을 다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체인 형태로 만들어 가면서 그 각각의 체인마다 그러니까 블록을 체인화 시키는 하나의 블록을 만들 때마다 이걸 각각을 다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중앙에 누가 이 거래 정보를 훼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과 이 각각의 거래 정보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걸 일련의 체인 형태로 만들어서 해시 처리를 하게 되면 누가 중간에 있는 하나의 거래를 왜곡을 시켰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래 정보를 왜곡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블록 자체에 대한 해시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를 변조를 하게 된 걸 그 인접 노드에 있는 이제 멤버들은 다 뭐 자기 갖고 있는 정보,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와 특정 누군가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거래 정보를 블록화시키고 각각의 거래 정보를 체인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을 실제 토폴로지를 이건 이제 비트코인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게 되면 실제 코인을 거래하는 이제 거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채굴해 내는 채굴자들, 그 다음에 채굴하는 채굴풀, 그 다음에 이 거래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키 정보가 필요한데요. 개인 키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개인 키 정보를 다 지갑으로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하는 연결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총 5가지의 이제 그런 아이템 혹은 이제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건 이제 비트코인에서 실제 각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트랜잭션 플로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트래픽 플로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트랜잭션 플로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금융권 쪽에서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물론 금융권 쪽에서 비트코인을 적용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 다른 형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의 다양한 노드들 간의 이제 시스템 간의 통신이 일어나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블록체인 부분을 실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좀 짚어보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3티어 형태의 이제 여러분께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스위치를 기점으로 이제 백본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다음에 상단 쪽에 이제 뭐 서버판 백본을 별도로 둔다든지 아니면 코어 백본을 별도로 둬서 그걸로 집선을 하시게 되는데요. 상단 쪽에 있는 거는 이제 OSPF나 혹은 뭐 시스코의 이제 EIGRP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L3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고 하단 쪽에 있는 TOR 스위치로는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어리어 A, B, C, D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각각의 계정계, 운영계, 정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폴로지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 이제 비즈니스 에어리어 간 통신이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 이제 3티어 형태에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파인 리프 2티어 형태로 좀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패닝 트리를 없애는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앞서 비즈니스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MC렉을 통해서 비즈니스 에어리어 B도 MC렉 형태로 좀 토폴로지를 구성을 해보고 C, D와 사이는 이제 L3 패브릭,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파인 리프 토폴로지인데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스파인과 그 위에 상단의 슈퍼 스파인도 이제 L3 패브릭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스패닝 트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L3 패브릭 사이에는 L3 통신을 하게 됩니다. L3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해당 통신이 그 L3 기반 프로토콜을 통해서 안정성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와 D 사이에 비즈니스 에어리어 간의 통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A와 B 사이에는 이거에 대한 단순하게 후선 업무를 하는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와 D 사이는 계정계, 정보계에 관한 빈번한 통신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보계에 있는 후선 단위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 영역으로 별도로 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아우르는 A, B, C, D 영역을 전부 다 아우르는 L3 패브릭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제 실제 글로벌 케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인도 쪽에 실제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뭐 환경 자체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점 같은 경우는 약 22,000개, ATM은 약 58,000개, 그 다음에 약 191개국에 좀 분산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티은행처럼 글로벌 은행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이제 글로벌 은행 사례를 좀 가져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만, 상단 이제 중앙에 있는 스파인 스위치와 이를 아우르는 이제 슈퍼 스파인 스위치, 그 다음에 그 하단 쪽에 있는 TOR 스위치를 전부 다 리프 스파인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연결 자체가 다 이제 밴드위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G, 그 다음에 상단 쪽에 이제는 400G 혹은 뭐 이제 100G를 다수로 연결하는 식으로 이제 대역폭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은행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제 클러스 아키텍처로 좀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100G 데이터 센터로 컨셉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쪽에는 이제
이제 뭐 10G나 25G로 혹은 뭐 1G 서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클러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오픈 아키텍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니퍼 자체 솔루션이 아니고 뭐 여러 타사 솔루션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사 솔루션과의 연동도 가능하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폴로지 이뤄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호스트와 통신을 하게 되는 그냥 아키텍처 형태인데요. 이를 이제 오버레이 형태로 이제 아키텍처를 차후에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픈 아키텍처라는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오픈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벤더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니퍼 장비가 조금 더 타사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하나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인풋, 인그레스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그레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란색으로 이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 파란색은 이제 1번 포트로 나가는 패킷들이고 이제 이 녹색은 2번 포트로, 빨간색은 3번 포트로 나가는 패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포트, 인그레스 포트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패킷이 인입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통신은 일단은 장비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1번 포트로 들어온 패킷을 1번 포트로, 이그레스 1번 포트로, 그 다음에 인그레스 2번 포트로 들어온 패킷을 이그레스 1번 포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응답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3번입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요 트래픽 같은 경우는 2번 포트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2번 포트로 이제 이 1번 포트로 나가는 이제 패킷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녹색 패킷은 그 해당 그 이그레스 포트의 2번 포트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트래픽이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일종의 큐잉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그레스 쪽에 있는 이런 해당 포트를 전부 다 큐 형태로 변환을 해서 1번 포트에도 다 반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레스 쪽에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뭐 파란색, 녹색,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다수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각각의 인터페이스, 이그레스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큐를 다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패킷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큐를 다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적재된 큐를 그냥 해당 이그레스 포트 쪽으로 전파를 하는 거죠. 해당 솔루션은 이제 VOQ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버추얼 아웃풋 큐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풋 큐 쪽에서 처리될 일을 그 다음에 가상화 형태로 해서 인풋 큐 쪽에 반영을 하는 거죠. 지금 해당 VOQ 솔루션은 주니퍼뿐만 아니고 타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니퍼 쪽에서의 좀 장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시는 건 이제 핫옵 서비스인데요. 핫옵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 간에 이제 매시브한 통신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매시브한 통신들이 이루어질 때 그 각각의 패킷들에 있는 이제 메모리 버퍼를 통해서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전송을 할 수 있게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각각의 스위치마다 다 버퍼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 버퍼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금액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주니퍼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큰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PFE는 이제 라인 카드에 있는 이제 패킷 트랜스미션을 하기 위한 패킷 포워딩을 하기 위한 이제 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칩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포트당 분산해서 보게 되면 약 57MB의 이제 각각의 포트당 이제 버퍼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핫옵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 유연하게 안정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좀 간략하게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흔히 접근하고 있는 기존의 IT 컨셉은 네트워크 먼저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먼저 토폴로지로 구축을 하고 그거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다 인스톨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이뤄내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좌에서 우로 이제 어떻게 보면 IT가 항상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었는데요. 이제 요즘 날의 비즈니스는 요즘 날에 이제 그런 금융의 비즈니스 많이 달라졌죠.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컨셉을 먼저 접근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컨셉에 맞춰서 네트워크 형태도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반영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엄한 이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이제 클러스 아키텍처를 이제 금융 쪽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이로운지,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은 또 저에게 또 연락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